이스라엘이 일시 휴전을 부인하면서 지상전을 압박한 가운데 하마스가 여성 인질들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200여 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저지하려는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면서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의 개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2기 당직 인선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에 이어 사무총장까지 영남권 인사를 기용한 것을 두고 고육지책이었다는 의견과 쇄신 의지 부족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미 핵심 전략 자산이 총 출동한 국제항공 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덱스에서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 방위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모레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서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전격적으로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 시점도 미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랍 6개국 순방을 마친 뒤 이스라엘을 다시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직후 이루어진 발표였습니다. On Wednesday, President Biden will visit Israel. He's coming here at a critical moment for Israel, for the region, and for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이란 등 주변 세력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한 메시지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을 분리 대응해 하마스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입니다. If Hamas in any way blocks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reaching civilians, including by seizing the aid itself, we'll be the first to condemn it, and we will work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을 방문해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을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인질 석방과 확전 방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경 개방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문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לביקור של נשיא ארצות הברית יש חשיבות אסטרטגית. יש חשיבות אסטרטגית. החשיבות האסטרטגית שלו היא על המזרח התיכון כולו.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겠지만 동시에 가자지구 유혈 사태에 엮이게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도박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상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대변인은 TV로 방송한 성명에서 지상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점령자 이스라엘의 위협은
두렵지 않으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가자 지구에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인질이 있으며 알카삼 여단이 200명을, 다른 파벌이 나머지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인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친 팔을 치료받으면서 가족에게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가자 지구에서는 이 북부 지역 주민들이 남쪽으로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 진짜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걱정이 큽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제과점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용케 구했지만 식구들 배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د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وأطفالهم. 식수대 앞 긴 줄은 이제 일상입니다. 어렵게 얻은 물 한 통으로는 마시기에도 빠듯합니다. 빨래나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والله أنا جاي أعبي مية فيش عندنا مية وصلنا ل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تحت الصفر. الوضع كارثي بكل المقاييس.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뜩이나 물자가 부족한 칸 유니스에 난민이 몰려왔습니다. 인구 35만 도시가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먹고 마실 것은 물론이고 몸 하나 누울 휴식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군 폭격은 피난민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응급차에서 사상자가 끊임없이 옮겨집니다. 부족한 병상도 문제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가 더 걱정입니다. هذا طبعا يعني معناته كارثة صحية. إذا أنا بدي نص الأجهزة تقريبا سوف تتوقف هذه الليلة عن الخدمة. 국제기구가 마련한 피난민 보호시설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과 전기, 연료가 바닥나는 진짜 재앙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마스가 지하 터널로 비대칭 전술, 이른바 게릴라전을 펼칠 걸로 보여 지상전에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좁은 터널 속에 복면을 쓴 군인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하마스 측이 9년 전에 언론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가자 지구 지하 터널에서 무장 훈련이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터널은 깊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체 길이가 500km에 이르고 구조도 뉴욕의 지하철만큼 복잡해서 가자 메트로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하마스는 이곳에 지휘본부와 무기고를 두고 밀수 물자도 운반하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사실상 거대한 지하 도시이자 군사 벙커인 셈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걸로 알려진 민간 지역 아래에 있어서 이스라엘 입장에선 군사작전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피령을, 하마스 측은 주민 이동을 통제하는 배경입니다. 지금 전장과 그 실제 생활 공간이 그 합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가자시에서 이제 그 하마스가 주 근거지인 가자시에서 이제 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가자는 지금 75만 명이 살고 있는 그냥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밀수를 위한 터널, 그다음에 벙커 이런 것들을 너무 촘촘히 그 가자시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 군사 작전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군은 항공기를 동원해 무차별 폭격으로 대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하마스는 200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인질들, 이른바 인간 방패까지 땅굴 곳곳에 배치해서 대응할 걸로 보이는데요.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민간인 희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서방과 아랍 지역 국가들 모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적극 만류하는 이유입니다. 군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 거래, 전술 교리, 훈련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설명회에서 북한은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휴일 새벽 기습 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 등은 우리가 예상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고 북한의 전술 교리 전수나 훈련 지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8월부터 선박으로 탄약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것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선박 두 척이 북한 북동부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항을 최소 5차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보다 더 자세한 보도로 앙가라호와 마리아호 등 두 척이 동원된 정황도 추가됐습니다. 선박이 오간 시기는 북러 정상회담 한 달 전인 8월 중순부터 백악관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까지입니다. 이 신문은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로 간 수백 개의 컨테이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약이 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8월 중순 러시아 남서부 티오레츠크의 탄약 창고 구덩이 수가 급증했고 최근 이 구덩이들이 탄약 상자로 채워졌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발견된 컨테이너와 두나이로 배송된 컨테이너의 색깔과 크기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특히 두 러시아 선박은 북한을 오가며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서 추적을 피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북한이 1000여 개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8월 중순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한 지 약 20일 뒤이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입니다. 7월 말 쇼이구 장관의 방북 때 무기 거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9월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이 받을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 정오쯤 소아 1동에서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는 36살 남성이 창가 난간에 앉은 채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과 방화 우려가 있어 현재 남성과 대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터민인 남성이 어제 가정폭력 문제로 베트남인 아내, 딸과 분리 조치된 가운데 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은 모두 대피시킨 뒤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경찰 특공대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남성이 불을 지를 가능성을 우려해 아파트 내 가스 공급도 잠시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막판 고심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오늘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7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협산하 전국시도의사회장과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전공의협의회와 공중보건의사협회 등 젊은 의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모레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7도, 제천 1.7도, 파주 2도 등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밑돌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내륙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내일까지는 일교차가 15에서 20도 안팎으로 무척 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산간에는 물이 열고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꽤 추웠는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는 큰 일교차 속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지금보다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부터는 예년 가을 날씨를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과 날씨 때문에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농산물 할인 지원과 할당 관세 품목 확대로 생활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민생 물가 안정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일염은 이번 달 말부터 1,000톤 물량을 반값 할인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배추와 대파, 사과 등의 가격이 불안한 12개의 농산물은 오늘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 햅쌀 할인 판매도 지원합니다. 가전제품 생산업체 대유 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00곳이 넘는 지역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계열사 직원들의 체불 임금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치 냉장고로 잘 알려진 대유 위니아 본사입니다. 오가는 노동자는 없고 창고엔 출하하지 못한 냉장고만 가득합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대유 위니아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가전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위니아 협력사 창고엔 납품하지 못한 냉장고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 위니아 협력사 450여 곳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올해 초부터 5천만 원부터 많게는 50억 원 가까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니아 비중이 40% 이상, 100%까지 하는 회사들은 거의 지금 가동 중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빨리 개시를 하여서 재가동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임금도 밀렸습니다. 위니아 그룹 가전 3사의 체불 임금은 5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사회적 진짜 범죄 행위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지옥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골프장 매각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해서 이런 임금 체불이 해결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지역 주력 기업의 연이은 법정 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의 줄도상까지 우려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놓은 쇄신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발표를 한 사무총장 자리에 TK 재선 이만희 의원이 임명되자 당대표, 원내대표에 이어 사무총장까지 3역이 모두 영남 일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함께 임명된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또 선임 대변인 등은 수도권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일기체제보다는 영남당 색깔이 많이 희석됐지만 그래도 인적 개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지역 안배를 고민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오늘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비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 대표 체제가 길어야 2주 정도 될 것이라며 오늘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다 주요 사무이 모두 영남권이어서 이에 대해서 좀 인선에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좀 많이 배치하려고 대표님께서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꽝 하고 한번 선거가 터진 거고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기다리면서. 근데 당장 여당의 쇄신안이라 나온 것이 어느 누구의 눈높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후폭풍이 번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선에서 막아낼 건가를 결단을 해야 돼요.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요. 2주 동안에 이 평지 풍파를 막아낼 수 있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후폭풍이 너무 셀 겁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론이 당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좀 괴리된 인선이다. 예. 이런 평가가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지금 지도부와 인선에 대해서 좀 옹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네, 한번 그것이- 볼까요? 좀 더 예. 사진으로. 예. 자,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부터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한편으로는 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참 외로우시겠다, 왜요? 답답하겠다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예. 여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패배했던 원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천에 대한 문제인데 네.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공천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다 보면 최고위원분들이 지금 방송에 나오셔서 대통령실 흔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여당에 누가 대통령실을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무적으로 여당의 지도부가 이러한 공천에 대한 비판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향하지 않게끔 먼저 여당 지도부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네.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무적으로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해진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 가운데 좀 차분하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차분하게라는 표현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던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봤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당에서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치인들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윤재욱 원내대표 말 중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었다. 수도권 인물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요?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천의 당연직 공관위원회 간사로서 실무 역할로 하다 보니까 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이해한 것은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과의 타협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제 영남권 의원분들이 줄을 이루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TK의 검사 공천이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관들 공천이 있을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 보니까 영남권 의원들도 이 공천에 대해서 사실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무총장을 영남권, 지금 영남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공천 과정에서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지도체제를 유지하는데 영남권 의원들과 어떤 타협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항을 좀 더 제가 물어볼게요. 강선 의원께 여쭤볼게요. 강선 의원 지역구가 강서잖아요. 네, 강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네. 17%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많이 벌어졌죠. 예, 네. 실제로 선거운동 하셨을 텐데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희가 지난 총선 때 네네. 이기고 그리고 4.7 재보궐 대선 지방선거 민주당이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 그 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난 총선 때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바닥 민심이. 그렇군요. 4.7 재보궐도 그랬고요. 대선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이제 저희 유세차 타고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게 사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 온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온도가 총선 때만큼 뜨거웠던 그런 선거였어요. 일찌감치 네. 승리를 자신하셨겠네요. 분위기가 좋다. 그러니까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어저께 출범했잖아요. 네. 야당에서 보는 시각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앉아서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대위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셨군요. 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2기가 출범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선한 걸 쭉 보면 소위 윤핵관들 나가고 친윤 인사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도 좀 정도가 있는데 좀 좀스럽고 민망하지 않을까. 자, 민주당에서 보는 친윤 인사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인선을.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인선을 왜 다시 했죠?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해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참패의 원인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지?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꾼론도 있었고 심판론도 있었어요. 혼재돼 있는 선거였어요. 그런데 두 개 다 졌기 때문에 그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일꾼론, 그러니까 임무를 공천하는 걸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사면 복권 시켜줘가지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할 수 없겠죠. 왜냐? 나경원 의원 주저앉혔지. 그다음에 룰 변경했지. 그러면서까지 용산에서 본인을 대표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산 입장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를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 받게 되느냐? 총선 때 받겠죠.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 보는 이번 2기 체제 출범에 대해서 원래는 비대위 체제로 출범할 줄 알았는데 2기 체제가 출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제가 잠깐 들려드렸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는 2기 체제가 길어야 2주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 주장에. 글쎄요. 저는 뭐 2주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 경험치게 봤을 때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현실 정치 메커니즘상 아무래도 여당의 지도 체제가 대통령의 생각하고 많이 겹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체제 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때 비추어 봤을 때 그때도 한 2주 정도 직무대행 체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2주를 지금 비교한 거군요. 그 당시에 왜 2주 정도 갔냐면 그 당시에 최고위원분들이 사실 용산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는 것이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냐, 이 2주 정도의 정확한 이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정했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최고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이 안 서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의 좀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남은 기간 좀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2주 동안 어떤 이 평지 폭발을 막아낼 수 있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다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라고 했는데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의 향방에 반등할 수 있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뭔가 혁신위를 띄우게 된다면 혁신을 띄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기구 만든다면서요? 띄우게 된다면 정말 과거에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때처럼 정말 국민들 모두가 인정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여당이 아마 지금 여론조사상 그대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도체제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 사람들이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평가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면면을 보면 100% 윤 사람들 맞아요? 지금 여당에 친윤 아닌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친윤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뭐 당연히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고 집권 여당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들께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물론 국민을 위한 정당이고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대통령이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또 집권 여당의 또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친윤이 아니냐는 그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혹시 통화한 적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강서구 선거 이후에는 뭐 통화한 적 없고 전에 참, 그 강서구 그 보궐선거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유세 안 했죠?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김용태 최고위원은요? 저는 전화로 위주로 많이 돌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거기 워낙 많은 여당의 인사들이 가셔가지고 선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SNS에 계속 올리는 것이 예. 저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었고 네. 오히려 제 지인의 지인들, 강서구 주민들에게 전화를 통해가지고 우리 후보, 우리 당을 좀 지지하게끔 하는 것이 당에 좀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강선우 의원 대변인이죠, 민주당 대변인인데 네. 오늘 그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 김기현 대표 총선 불출마 선언하겠습니까? 오늘 그 이 인선을 한 걸 보면 사실 인선은 행간을 좀 읽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인물을 이 자리에 앉힌 거는 이런 의미구나. 근데 그 행간이 다 그냥 친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쇄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용산을 바라보면서 저 이렇게 다시 해봤습니다. 네. 라는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인선을 쭉 하는 걸 보면은 예. 글쎄요, 저는 총선 반드시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본인이 정계 은퇴하겠다. 근데 네. 그거는 그런 선언을 하시지 않아도요. 총선에서 그렇게 패배를 하면 네. 정계 은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졌을 때 정계 은퇴라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뜬금은 없다.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사퇴하면 총선 네. 불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뜬금 없죠. 네. 자, 김기현 대표 총선 불출마 내지 사퇴 이야기가 당에서 나오긴 했습니까? 어땠어요? 글쎄 아직 거기까지 뭐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네. 김기현 대표의 정치 앞으로의 그런 것을 국민들이나 예. 당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 보다 관심사. 김기현 대표 최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보아봤더니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 이번 보선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겠다. 당 체질도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이게 수도권, 충청권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겠다 당직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많아요. 그런 평가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을 향해서 청와대 출장소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 비판의 잣대에 과연 지금 여당은 어느 정도 해당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어떻게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수진 의원하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 카톡 내용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 카톡 내용 보셨나요? 그거 봤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는 표현을 누가 이야기한 거죠? 저게 김성호 부원장이 이야기한 거죠? 예, 김성호 전 부원장이 이야기한 거네요. 저게 이제 그 인선 발표 전이죠. 전이죠. 예, 저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 보세요? 그만큼 이제 여당 내에서도 예. 이 인선을 지금 발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약간 그러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언급되고 있었던 예. 겁니다. 저 그러니까 부원장 말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잘 뽑아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예요?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과연 조수진 최고위원께서 저것을 의도적으로 흘렸는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조수진 최고위원께서 뭐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예. 당의 지도부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네.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찍고 있을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저것을 찍혔다라는 것은 혹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쇄신 안으로 지금 혁신기구, 뭐 총선 준비기구 출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혁신기구 한번 출범했었죠. 네, 예. 네. 자,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보세요?
저는 체제, 지금 현재 이 인선을 보면 그 어떠한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굉장히 수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방금 공개된 그 메시지 관련해서는 그 왜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있잖아요. 그분이 강서에서 의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강서 민심을 가장 몸소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선을 보고서는 이게 절대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차분하게 변화를 추진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국민, 현장, 당정, 소통 강화해라.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김기현 대표도 당과 정부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또 어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국민과 현장을 말씀하셨던 거는 예. 대통령께서 이제 기조가 바뀌실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올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었는데 네. 사실 국민들께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기로는 예. 이념보다는 이제 민생,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을 것 같고 네.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의 그 목소리에 겸허하게 이제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 이 당정 소통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정치 메커니즘상 집권 여당의 총선, 그것도 집권 초의 총선은 대통령의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를 텐데 단 여기서 이 말씀은 당이 대통령을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께 쓴소리도 하고 네. 대통령이 더 좋은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예.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당정 소통인데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주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독인객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워낙 자기 당에 쓴소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중동이 비판한다는 거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이거는 대통령 책임 안 지니까 당대표도 책임 안 지고 최고위원들도 책임 안 지고 임명직 당직자들만 그냥 날아갔잖아요.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뭔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검찰 리스크는 이제 뭐 거진다 뭐 해수태 이 대표 체제의 뭐 변수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 체제로 쭉 다음 총선까지 치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뭐 원보이스의 지도부하고 혁신회의로 대표되는 원외그룹 또 강성 지지층 이 세 축이 딱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분간 그 체제로 갈 겁니다. 뭐 저 당이나 우리 당이나 뭐 도끼개끼이다. 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이나 도끼개끼이다라고 조응천 의원이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어떤 면에서 저렇게 표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그 아까 야당을 우리 민주당을 받쳐주고 있는 그 세 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을 받쳐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 지지층 물론 지지층 없이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지층의 스펙트럼이라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지층은 당연히 우리 민주당을 떠받쳐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지지층 없이 민주당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께서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세 축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흔들어 왔죠. 그 몇몇 의원들이 계속 흔들어 왔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체포 동의안 그 국면에 있어서 저는 그 투표 행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를 찍었는지 불을 찍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본인 이외에는.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불을 찍었다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그 투표 이전에 그 당 지도부 체제를 흔드는 것과 그리고 그 투표를 연결한 행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했던 정치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보궐선거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정책적 기조, 당의 운영 그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 보궐 승리를 보면서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매번 선거 때 느끼는 거지만 어쩜 이렇게 정확하고 현명하게 표를 주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이제 기회를 한번 줬으니까 정말 제대로 좀 해봐라.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총선 때 우리가 결심을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유권자의 표는 일회성 이벤트, 어떤 예. 한 명의 인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축적의 시간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당이 하는 행동 하나를 국민들께서 다 보실 거예요. 유권자들께서. 네. 그리고 그 결심은 4월 11일에 하시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조응천 의원이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 그 발언과 관련해서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에 앞장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원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사 표현이랑 그 본인의 어떤 투표 행위랑 그런 거랑 연결시켜서 얼마나 조금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언급한 그 의원들 중에 그 한 분께서 우리 강서 선거가 치러지기 한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번에 강서 선거에서 이기는 건 총선에서 악재다. 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오늘 탈당 발언을 좀 해서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웅태 최고위원님. 12월쯤 탈당 여부를 이제 뭐 선택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 이 예, 탈당에 라디오 인터뷰 대해서 내용 보면요. 예. 저는 지금 탈당에 대한 고민, 뭐 신당 창당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이라면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은 예. 할 단계도 아니고 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다. 떠나는 것,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늘 열려있는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뭐 어제도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연합전선을 펼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에 유승민 의원도 필요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필요하고요. 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낙인 찍혀가지고 공천을 못 받으실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인재 영입을 통해 가지고 예. 저희가 연합전선을 펴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 싸움이 정말 점입가경 수준이에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도 좀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국민들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철수 의원께서 본인이 뭐 발언하신 거 자빠졌네 논란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억울하셔가지고 계속 핑계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시라면 네. 본인이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물론 이제 그것이 조크였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듣는 사람들이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본인의 실수 인정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이준석 전 대표를 재물을 삼아가지고 본인의 보수정당에 오셨으니까 이 보수정당의 지지층들에게 인기를 얻으시려고 뭔가 좀 재물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른이시니까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요? 이준석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응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예. 무시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선우 의원님. 저는 여기 관련해서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네, 그 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낙인 찍혀가지고 공천 못 받는 분들이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예.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고요. 그리고 다면적인 평가 경선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공천 이야기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틀 전날 밤 유세 때 타당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이 저에게 한 욕설을 유머로 승화해서 웃어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시민이 저에게 욕설한 부분은 쏙 빼고 제가 진교훈 후보에게 막말을 해서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아침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이준석 측은 이게 보기 3번이라는 거지 3등 세 번째가 아니라는 건데요. 아니요, 오늘 기자회견문 잘 안 읽어보셨나 보네요. 항상 이준석의 수법은 논지를 다른 걸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시죠. 천천히 할까요?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통제를 고려하면서 물리기 제도 진행하신 데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 당 지도부는 이번 인선을 두고 친윤 핵심의 이선 후퇴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할 말은 많지만 굳이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지켜보진 않을 겁니다. 정말 제가 오늘 싸우려고 왔었다면은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개별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의원총회의 총의로서 저는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은 한 이틀 자고 일어나니까 살만한가 봅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했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고요. 내일은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간에는 얼음이 관측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전과 대구는 8도, 울산 10도, 부산은 14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이 22도, 광주와 대구가 23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좀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